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법률사무소의 회의실 안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태준과 서유아가 앉아 있었.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3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이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 태준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옷의 품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냉혹하고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었.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이 무의미한 절차에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었. 반면 유아는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태준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 그는 항상 그녀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속을 알 수 없는 여자, 서명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나. 태준이 펜을 서류 쪽으로 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 그에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업적 거래에 불과했고 이제 그 가치가 다했을 뿐이었다. 유아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태준이 자신의 속내를 들키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 유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펜을 집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떨림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보았다. 서유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태준이라는 이름. 그 세 글자가 지난 3년간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마쳤. 서명이 끝나자 유아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준을 향해 말했. 이걸로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 그는 눈물이나 애원 혹은 분노라도 터져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덤덤했. 그래, 이제 볼 일 없어. 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유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고 그녀가 입고 있던 평범한 원피스는 그녀의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 유아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빠져나와 혼잡한 서울의 거리로 들어섰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회색빛 도시의 소음을 들었.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유심칩을 빼내 손가락으로 부러뜨린 후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계획된 것처럼 정확했. 그녀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서유아라는 한 사람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몰두했다. 그는 방금 전의 일을 잊으려 했었. 이제 성가신 존재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은 그의 완벽한 인생의 흠집과도 같았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아내,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기 딱 좋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유아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 고작 여자 하나 떠나보낸 것 가지고 감상에 빠지다니. 그는 냉정한 경영인이었고 감정은 사치였.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으레그랬듯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집은 고요했. 하지만 오늘의 고요함은 유난히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유아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온기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 그녀는 존재감 없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다가왔. 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아마 호텔에라도 가서 울고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
며칠 지나면 돈이 필요해서 연락이 올 것이었.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인 박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유아 씨 행방 좀 알아봐.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 실장은 의아했지만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대표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은 금물이었지만 이번 지시는 어딘가 이상했. 몇 시간이 지나고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서유아 씨의 휴대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어제 법률사무소 근처 편의점을 마지막으로 전혀 없습니다. 모든 SNS 계정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 태주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증발이었.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서유아라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 그는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CCTV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찾아내.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조급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 그가 버린 아내가, 그가 하찮게 여겼던 여자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오만한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이 지났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사흘은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유아의 행방에 있어서 사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침묵 속에 있었고 그 침묵은 태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했다. 처음의 짜증과 오만함은 점차 혼란과 불쾌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유아가 곧 돈이나 편안한 삶을 그리워하며 연락해올 것이라 확신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증발해버렸다. 태주는 이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박진우 실장은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대표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 대신 짙은 곤혹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태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유아는 현금만 사용한 듯했고 그마저도 소액이라 추적이 불가능했다. 교통카드 사용 기록은 지하철역에서 끊겨 있었다. 친구는 가족은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유아가 고아라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알려진 바로는 가족이 없고 저희가 파악한 몇 안 되는 지인들과도 몇 달째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준비했다고. 그날 오후 태준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다. 그는 차를 몰아 그와 유아가 함께 살았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공간이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정돈됨 속에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유아의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값싼 옷 몇 벌만 사라졌을 뿐 대부분의 옷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부와 사치의 상징들을 모두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단절 선언이었다. 태주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유아의 희미한 흔적이 느껴졌다. 거실 창가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꾸던 작은 화초들이 여전히 푸르렀다. 서재 구석의 작은 독서등 아래에는 그녀가 늘 앉아있던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동안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배경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배경이 사라지자 집 전체가 텅 비고 의미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지쳐서 돌아왔을 때 말없이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던 그녀의 손길, 복잡한 계약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녀의 작은 위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 태주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유아를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잘 만든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한 적도, 그녀의 생각에 귀 기울인 적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 그는 유아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그와 다른 방을 썼다. 그가 먼저 요구한 것이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쓰던 간단한 가구들과 책 몇 권이 전부였. 그는 침대 옆 작은 협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다. 하지만 속지는 모두 백지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 실망감에 일기장을 덮으려던 순간 맨 뒷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유아가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였다. 태주는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로 복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 복수. 누구에게 무엇을 위한 복수란 말인가. 태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유아의 삶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이혼 후의 잠적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도망간 아내를 찾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과 통제력을 건 싸움이자 서유아라는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절박한 추적이 되었. 상처받은 자존심과 뒤늦은 집착, 그리고 감히 후회라고 부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복수, 그 두 글자가 강태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밤새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유아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뒷면에 새겨진 냉혹한 단어. 그는 이제껏 서유아를 동정의 대상으로 여겼다. 부모 없이 자란 불쌍한 여자. 그래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동경했을 것이라 단정했. 하지만 이 사진은 그 모든 가정을 뒤엎었다. 그녀의 삶에는 동정이 아닌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 그는 아내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멋대로 만들어낸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했. 조용한 아내 서유아가 아닌 복수를 꿈꾸는 서유아를 찾아야 했.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냉랭한 결의가 서려 있었. 그는 박진우 실장을 호출해 사진을 건넸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모두 중단해. 이 사진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서유아가 나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을 파헤쳐. 고아원 기록부터 시작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다 뒤져봐. 박 실장은 대표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사진을 받아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그의 팀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었. 그들은 낡은 사진의 배경과 남자의 인상차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을 뒤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실마리가 잡혔다. 사진 속 남자는 서재혁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었고 사진이 찍힌 곳은 지금은 폐쇄된 한 보육원이었. 박 실장의 팀은 그곳의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졌다. 서유아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한 기숙학교로 보내졌다는 기록을 찾아냈. 하지만 그 학교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 학교의 이름은 정진학원. 표면적으로는 영재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지만 그 실체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요원 양성소였. 그곳의 기록은 모두 최고 등급의 기밀로 봉인되어 있었다. 박 실장의 보고를 받은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 서유아가 요원 양성소 출신이라고. 정확한 정보인가?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팀 내 최고의 해커를 투입했습니다.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해 삭제된 데이터 조각들을 복원했습니다. 서유아 훈련생은 모든 평가에서 수석을 차지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략정보 분석, 침투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경외감마저 묻어 있었. 보고는 계속되었다. 유한은 정식 요원 임명 직전 아버지 서재영 연구원이 실험실 사고로 사망한 직후 갑자기 명예 전역을 신청했. 공식적인 사유는 심리적 충격이었지만 기록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그녀는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된 요원의 삶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자취를 감췄. 그리고 몇 년 후 강태준 앞에 나타난 것이었.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 그녀의 과묵함은 순종이 아니라 치밀한 관찰이었다. 그녀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것은 주부의 솜씨가 아니라 훈련된 요원의 정확성이었. 그가 주최하는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지 못했던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멸했기 때문이었. 그녀는 그의 삶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침투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무대 위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 그는 서유아라는 여자의 손바닥 위에서 3년을 노란한 셈이었. 서재혁 연구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박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서재혁. 태준은 희미하게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오래전 TK그룹의 자회사 소속 연구원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 기록을 믿을 수 없었다. 단순 사고로 죽은 연구원의 딸이 비밀 요원 훈련을 받고 복수라는 단어를 품은 채 자신의 아내가 되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차가운 예감에 휩싸였다. 만약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 죽음의 배후에 TK그룹이 혹은 자신의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유아의 실종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 그것은 그의 가족과 그가 이룩한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가 복수의 칼날을 누구에게 겨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추적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을 거대한 작전실로 만들었다. 서재혁 연구원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스크린과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 공식 보고서는 너무나 간결하고 명료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서류.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고는 존재하지 않았. 그는 이제 아버지인 강 회장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 그는 박진우 실장에게 서재영 연구원이 맡았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를 비밀리에 가져오라고 지시했. TK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대표님, 박 실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관련 파일들은 모두 최고 보안 등급으로 재분류되었고 열람을 시도하자 시스템 관리부에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지시가 막히다니.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의 저항이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양민혁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태준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자 수년간 동고동락해온 인물이었. 강 대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요즘 무리하는 것 아닌가. 양 부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은 언제나처럼 신뢰감을 주었. 양 부회장은 어지럽게 널린 자료들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을 다시 파헤쳐서 뭘 어쩌자는 건가. 회사의 평판에 흠집만 낼 뿐이야. 그리고 전부인 문제는 이제 그만 있는 게 어떤가. 불안정한 사람 때문에 대표의 인생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의 조언은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했. 하지만 지금의 태준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다. 그의 귓가에는 양 부회장의 말이 충고가 아닌 교묘한 협박처럼 울렸.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가장 믿었던 동료의 얼굴 뒤에서
차가운 뱀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았. 그는 양 부회장이 자신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어쩌면 서유아의 실종과도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직감했. 태주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믿을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신복마저 의심스럽다.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여자는 사라졌. 그는 이제야 유아가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적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경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태주는 박 실장을 통해 외부의 블랙캣 해커를 고용했. TK그룹의 철옹성을 외부에서 뚫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양민혁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해킹 작업 끝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해커는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잠들어 있던 삭제된 이메일과 재무 기록의 조각들을 복원해냈. 서재영 연구원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TK그룹에서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송금 승인자의 이름은 양민혁이었다. 차가운 진실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재혁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고 완벽하게 계획된 은폐였. 그리고 그 추악한 범죄의 중심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인물이 서 있었다. 태주는 이제야 깨달았. 그는 서유아를 쫓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걸어들어왔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 또한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태주는 스크린 위에서 불타오르듯 빛나는 양민혁이라는 이름을 노려보았.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할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 양민혁. 그 이름은 이제 강태준에게 배신과 위험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적지에 갇힌 사령관과도 같았. 양 부회장에 대한 섣부른 공격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보고와 모든 미소가 의심스러웠. 그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공격이 아닌 방어와 관찰의 시간이었. 그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고 느끼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개인 보안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 군사급 암호 체계로 잠겨 있어 회사의 최고 기술자들조차 해독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메시지 본문에는 그들조차 뚫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암호가 숨겨져 있었. 오래된 시집의 한 구절. 유아가 낡은 책장에서 늘 읽곤 했던 바로 그 시였. 태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시는 그와 유아 단둘만이 아는 그들만의 언어였. 그는 과거 유아가 책의 특정 단어들에 희미하게 표시를 해두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달려가 먼지 쌓인 책장을 뒤졌다. 마침내 찾아낸 낡은 시집. 그는 시구절과 유아가 표시해둔 단어들을 조합해 암호를 풀기 시작했. 해독된 메시지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좌표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었다. 장소는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한 곳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고, 날짜는 불과 이틀 후였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림자를 데려오지 마시오.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 그는 이것이 TK그룹의 사람, 특히 양민혁의 감시를 피하라는 의미임을 즉시 알아차렸.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를 덮쳤다. 서유아는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 그녀는 그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녀는 그를 돕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교묘한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불확실성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 그는 체스판 위에 말이 되었지만 기꺼이 그 말이 될 수밖에 없었. 그는 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진실로 다가갈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호팀조차 믿을 수 없었. 양 부회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진우 실장에게 TK그룹과 전혀 연관이 없는 외부의 독립적인 해결사를 찾아보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 준비를 하는 동안 태주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 회사에서 마주치는 양민혁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태주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읽을 수 있었. 회의는 신문처럼 느껴졌고
일상적인 질문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 그는 유아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태준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깨닫고 낡은 신뢰를 버리고 홀로 서도록 만들고 있었. 이것은 그녀가 설계한 시험이자 훈련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전사를 만들고 있었. 이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 약속의 날밤이 되었다. 태주는 모든 경우 인력을 따돌리고 박 실장이 구해준 낡은 세단을 직접 몰아 항구로 향했다. 그는 허리춤에 차가운 금속성의 권총을 숨겼. 유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과 그녀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짙은 바다 안개가 자욱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것이 서유아가 짜놓은 거대한 게임이며 자신은 이제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 오래된 창고하는 바다, 소금과 녹슨 쇠의 냄새로 가득했다. 강태주는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 희미한 달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 그는 서유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없었. 그때 쌓여있는 컨테이너 더미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달아빠진 가죽 재킷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소적이었다. 강태준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태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누구냐? 서유아는 어디 있지? 남자는 피식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권도연. 프리랜서 탐정이지. 유하와는 옛 동료랄까. 그는 동료라는 단어를 묘한 뉘앙스로 발음했. 유아가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더군.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 TK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말이야. 태주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유아를 만나러 온 것이지 그녀의 대리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 그의 불신을 읽었는지 권도연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이걸 보면 믿음이 좀 생길지 모르지. 봉투 안에는 서재영 연구원의 미공개 연구 노트, 사본이 들어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아만이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었. 그제야 태주는 권도연이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적대감을 거두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 그렇게 TK그룹의 냉혹한 CEO와 거리의 괴짜 탐정 사이에 불안하고 어색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서유아라는 이름과 양민혁이라는 공동의 적이었. 둘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로가 필요했. 권도연의 해킹 실력과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태준의 자금력과 내부 정보가 더해지자 조사는 급물살을 탔. 그들은 양민혁이 세운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는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니었. TK그룹의 물류망을 이용해 최첨단 무기 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위장막이었.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서재영 연구원이 남긴 기술이 있었. 그는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 기술은 동시에 파괴적인 신무기로 전용될 수 있었. 양민혁과 그 배후 세력은 그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서재혁을 살해하고 연구 자료를 빼돌렸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양민혁은 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그를 감시하고 있었. 태준이 권도연과 접촉하는 동안 양민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없는 틈을 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쏟아냈. 그는 태준이 탐정과 해커에게 지불한 거액의 자금을 회사 자금 횡령으로 몰아갔고 이혼한 아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의 증거로 제출했. 그의 논리는 교묘했고 준비는 철저했다. 겁에 질린 이사들은 결국 그의 제안에 동의했. 강태준 대표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권도연과의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태준은 로비에서부터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의 출입카드는 정지되어 있었고 비서실은 낯선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 그의 집무실문은
굳게 닫힌 채 봉인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제국에서 그는 이제 이방인이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 그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TK그룹 빌딩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철저하게 배신당했.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양민혁의 권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이 음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절감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못해 손잡은 괴짜 탐정과 유령처럼 사라진 아내의 희미한 길잡이뿐이었다. 벼랑 끝에선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 강태준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쫓겨났고 그의 자산은 동결되기 시작했. 양민혁이 조종하는 언론은 그의 정신적 불안정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 하지만 권도연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끝장이야. 정신 차려 강태준.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들이 은신해 있는 낡은 오피스텔로 서유아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권도연을 통해 전달된 더욱 수수께끼 같은 암호였다. 특정 날짜와 함께 이카루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십수년 전의 프로젝트명 너무나 깊이 묻혀 있어서 태준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한 지시였다. 아버지의 진실은 바로 이 프로젝트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 태준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모두 털어 권도연에게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조사를 의뢰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낡은 서버와 폐기된 문서들을 뒤졌다. 마침내 그들은 프로젝트의 실체에 도달했다. 그것은 서재혁 박사가 주도했던 극비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였다. 그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의 완성 직전에 있었다. 권도연은 외부의 폐서버에 잠들어 있던 프로젝트의 숨겨진 기록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기록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서재혁 박사는 자신의 기술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종 데이터의 인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프로젝트의 숨은 투자자였던 거대 무기 카르텔리그의 제거를 명령했다. 그들은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TK그룹 내부에서 승인하고 실험실 사고로 위장하여 은폐한 인물. 바로 태준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었다. 양민혁은 당시 그의 지시를 받아 더러운 일을 처리했던 야심 넘치는 젊은 부하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과학자를 살해했던 것이다. 진실은 태준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의 가족이 쌓아올린 유산과 그 자신의 정체성이 한 여자의 아버지를 죽인 피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무너져 내렸다. 평생 냉혹하지만 위대한 경영인이라 존경했던 아버지는 사실 추악한 괴물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자부심과 신념이 산산조각났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서유아의 고통과 그녀가 품었던 결의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과 결혼했는지 깨달았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원수의 아들 곁에서 수년간 고통을 인내하며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인함이었다. 그의 심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었고 가족의 죄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이제 그가 유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소유욕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유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회사를 무너뜨리게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 없었다. 그의 새로운 무기는 이제 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속죄의 의지였다. 속죄의 결의로 불타는 강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암호가 아니었다. 서유아가 권도연을 통해 보낸 것은 직설적이고 긴급한 작전 지시였다. 바로 오늘 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항구에서 양민혁이 이카루스 기술의 프로토타입을 무기 카르텔에 넘기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증거, 결정적인 물증이 담긴 컨테이너 번호는 C7.
이것이 마지막 승부였다. 태준과 권도현은 낡은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들의 목표는 저지가 아닌 폭로였다. 권도현은 멀리서 감시와 데이터 해킹을 맡고 태준은 직접 현장으로 침투해 C7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거래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밤이 되자 태준은 어둠을 틈타 항구에 잠입했다. 권도현이 귀에 꽂아준 초소형 통신기로 주변의 경비 상황을 알려주었다. 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 거대한 컨테이너들의 그림자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디젤 연료 냄새와 축축한 바다, 공기, 그리고 무장한 경비들의 조용한 움직임이 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가 C7 컨테이너 근처에 도달했을 때 양민혁과 구매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한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안에서 푸른 빛을 내는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태주는 소형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존재가 발각되었다.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추었고 순식간에 그는 양민혁과 그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다. 양민혁은 태준을 보자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군, 강태준. 내 아버지가 널 버렸다는 건 알고 있나? 네가 회사를 망치기 전에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지. 양민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처리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항구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절대적인 어둠이 내렸다. 몇 발의 총성과 함께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람처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양민혁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유하였.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하고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훈련된 암살자의 살기와 치밀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경비원의 총을 빼앗아 가볍게 제압하고 그 총구를 망연자실한 양민혁의 머리에 겨누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태주는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이 진짜 서유아의 모습이었다. 그가 3년 동안 곁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강인하고 위험하며 아름다운 여전사.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힘의 압도적인 현현이었다. 마침내 유아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중인 지휘관이 체스판 위의 말을 확인하는 듯한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항구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모든 것이 극적으로 뒤바뀐 순간이었다. 싸늘한 총구가 관자놀이를 누르는 감촉에 양민혁은 전신이 마비된 듯 굳었다. 그는 서유아를 그리고 그녀 너머의 강태준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하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항구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했.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어, 양민혁. 그녀는 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 내 실종 강태준에게 보낸 암호,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을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지. 나는 강태준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어. 그가 자신의 발로 아버지의 죄악을 확인하고 당신의 배신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지. 그녀의 말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양민혁의 마지막 희망을 파괴했다. 강태준의 등장은 실수가 아니야. 바로 이 함정을 발동시키는 마지막 스위치였지. 그녀는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켰다. 이곳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방금 전 당신의 자백을 똑똑히 담았어. 강 회장의 지시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전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권도연의 목소리가 태준의 이어피스에서 들려왔다. 방송 시작됐다. 검찰청과 국정원, 그리고 우리가 선별한 언론사 몇 군데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 체크메이트야. 양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무장한 특수부대와 수사관들이 눈사태처럼 항구를 덮쳤다. 양민혁과 무기상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 유아가 넘긴 실시간 증거와 권도현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찰은 즉시 TK그룹 본사와 강만우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오는 강 회장의 충격과 패배감에 젖은 얼굴이 뉴스 속보를 장식했. 철옹성 같았던 TK그룹의 어두운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그저 망연한 목격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유아가 차갑고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 그녀는 수사팀장에게 증거를 인계했고 그 팀장은 마치 오랜 동료를 대하듯 그녀를 존중했. 그는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기업 중 하나를 무너뜨린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한때 자신의 아내였. 경외감과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그의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했. 그녀의 침묵은 복수를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체포와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유아가 잠시 태준에게 다가왔다. 소란스러운 주변과 대조적으로 그들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냉정한 결의 외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깊은 피로감이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 끝났어. 그 말은 그녀의 복수가 끝났다는 의미이자 그들의 이야기도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했다. 유아는 그 말을 남기고 수사관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항구에 홀로 서서 다시 한번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 하지만 이번에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3년 전에 오만했던 총수도 며칠 전에 절망했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 항구에서의 그날 밤 이후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은 TK그룹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강만호 회장과 양민혁 부회장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 TK그룹은 법정 관리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강씨 일가의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 강태준은 모든 혐의를 벗었지만 스스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자신의 이름에 묻은 피의 유산을 거부했.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그는 도시의 한적한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총수라는 갑옷을 벗어 던진 그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해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아무 목적 없이 도시를 걸으며 보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서유아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 그리고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곱씹었. 그는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 그러던 어느 날 서유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다가 마침내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했. 약속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찻집이었다. 태준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 얼마 후 유아가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전사도 순종적인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태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내 가족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께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사죄합니다.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소.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것은 과거의 집착이나 소유욕이 아니었.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그녀가 겪어온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 뒤늦은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거나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하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변했군요.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 나 역시 복수를 계획하던 긴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땐 내 안의 증오가 너무 커서 그것을 외면했죠. 그녀의 감정은 복잡했다.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불가능했. 당신과 결혼했던 여자는 이제 없어요. 태준 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도 사라졌죠. 그녀의 말은 이별 통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 찻집을 나오며 그들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복수와 거짓된 결혼으로 얽혔던 과거는 이제 끝났다. 그들 앞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 갈림길 앞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유하는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을 닫아버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 어쩌면 언젠가 서유아와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거나 붙잡지 않았. 그들은 이제 서로를 구속하는 어떤 것으로도 얽매여 있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얻었다. 태준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 두 갈래의 길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거라는 작지만 깨지기 쉬운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였다.